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늘의 것은 바로 동아시아 슈퍼리그 EASL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대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회는 지금 여기 창설일이 2016년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치르게 된 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고요. 원래 이 대회가 축구를 따지자면 약간 챔피언스 리그예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인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서아시아 팀들도 이렇게 다 넓게 참가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동아시아만 참가하는, 동아시아에다가 약간 동남아시아까지 더해가지고 그렇게 좀 참가하는 스타일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예선전을 마닐라에 하고 결선 토너먼트를 오키나와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이 축소되면서 오키나와에서 전부 진행을 하고요. 원래 이게 조별리그를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진행한 다음에 결승 토너먼트를 1, 2위 크로스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축소가 돼가지고 조별리그에서 딱 두 팀만 만나고요. 한국하고 일본 팀은 조별리그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위 팀끼리 결승, 2위 팀끼리 3, 4위전 하는 식으로 일정을 확 축소해버렸어요. 원래는 좀 더 규모가 컸었는데, 그러면서 우승 상금도 원래 금액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KBL이 1억 원인 거에 비해서는 여기 동아시아 슈퍼리그 우승 상금이 3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상당히 큰 금액이다 라는 것과, 우리나라 KBL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 KGC랑 인삼공사랑 그리고 서울 SK 나이츠, 이 두 팀이 참가를 했고요. B리그 일본 프로농구입니다. 르크 골드킹스랑 우츠노미야 브렉스. 홍콩은 베이 에어리어 드래곤즈가 참가했고요. 대만은 P리그인데요. 타이베이 푸방 브레이브스가 참가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산 미구엘하고 TNT 브로방기가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조는 이렇게 A조, B조 이렇게 국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 바로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ASL 공식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2022, 2023 동아시아 슈퍼리그라고 위에 써져 있고, 일정 되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에서, 정확히 말하면 일본 오키나와예요. 시즌 1을 위해 총 10경기를 치릅니다. 자, 그리고 3월 5일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3위 결정전 및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승 상금이 25만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앞서 얘기한 대로 조별리그로 나누어가지고 두 경기씩 치른다. 그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먼저 일단 그룹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드릴 수도 없고, 사실 농구를 본 지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봐가지고 제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축구 설명한 것처럼 좀 빠삭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봤던 인상 깊었던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들도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 A, 안양 KGC랑 인삼공사랑 타이베이 보폰 브레이브스인데, 대만 팀이랑 한국 팀이랑 붙었는데요. 69대 94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또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일단 안양 KGC,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제 필리핀 선수죠.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가 재작년 시즌부터 이제 아시아 쿼터가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아시아 몇몇 해당 국가들은 이제 아시아 쿼터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첫 시즌에는 일본만 가능했어요. 근데 점점 확대가 돼서 이제는 필리핀까지 가능했고 작년에는 솔직히 아시아 쿼터를 활용한 팀이 많이 적었는데요. 뭐 축구에서도 뭐 K리그 보면은 동남아시아 쿼터를 첫 시즌에는 활용한 팀이 없었잖아요. 근데 시즌이 거듭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KBL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두 번째 시즌만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대다수 팀들이 필리핀 선수들을 아시아 쿼터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필리핀 선수들이 가성비 대비 활약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뽑자면요, 렌즈 아반도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쇼츠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올스타전에서 덩크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거기서 예선전에서 놀라운 덩크샷을 보여주면서 이제 덩크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했고 그걸로 조회수가 엄청 달달하게 뽑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고요. 사실 그 선수 말고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레바논 이제 국가대표로 귀화하려는 외국인 선수 한 명이랑 한 명 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안양 KGC의 장점 김선영 선수도 있죠. 장점이 있다면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의 그 조직력이라던가 그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사실 KBL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한 명까지만 동시에 출전시킬 수 있는데 동아시아 슈퍼리그 같은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KBL 팀들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준 이유가 외국인 선수를 2명까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열린 여기는 류큐 팀이 일본 팀이고 여기는 필리핀 팀입니다. 이 경기는 96대 68도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경기가 B조 경기인데 A조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 3월 4일날 안양하고 쌈미구엘 앞서 얘기한 필리핀 팀인데요. 이렇게 맞붙었는데 이 경기에서 득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142대 687. 제가 언뜻 보기에도 농구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이게 뭐 스코어가 이렇게 나와? 할 정도로 득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142점 이 스코어 자체는 저는 뭐 농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서 NBA를 자주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 골든 이제 스트레이트 이제 커리가 뛰고 있는 팀이죠. 그 경기를 자주 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스코어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얼마나 큰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요 142대 87이라면은 단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그 KBL 기준으로 KBL이나 뭐 국제 농구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 같은 국제 대회들이 한 쿼터를 10분으로 잡아요. 근데 NBA 같은 경우는 12분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점수 낼 수 있는 그게 좀 다르다 얘기를 했고 물론 점수가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NB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수들 막는 거 그런 게 블락이라고 하죠. 블락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른다고 하더라고요. 수비하는 게 NBA 같은 경우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142대 87 정도 나오는 거는 수준 차이가 좀 나는 거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6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수준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안양 KGC 같은 경우는 이 두 경기에 오세근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었던 오세근 선수가 출전을 못 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100%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1쿼터까지는 양팀 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2쿼터 때부터 급격하게 점수 차이가 벌어졌고 한 쿼터당 뭐 40점씩 내는 거의 NBA에서 뭐 4쿼터에 40점씩 넣는 경우가 몇 경우씩 좀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한 쿼터에 무려 40점씩 넣는 기행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보여줬어요. 2쿼터, 4쿼터 보여주게 되면서 142라는 엄청난 점수가 나왔고요. 일단 뭐 87점을 냈다는 것 자체도 양팀 다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0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게 뭐 친선 경기도 아니고 뭐 프로팀이랑 아마추어 팀도 아니고 뭐 국제대회에서 뭐 유럽팀이랑 한국팀이랑 붙은 것도 아니고 60점 차이가 난다는 거는 동아시아 이렇게 클럽 대항전이잖아요. 이런 대회에도 상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경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파장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물론 이 대회가 KBL이 아니지만 KBL까지 포함해서 KBL 역사상 한 경기 최다 스코어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135점이었나?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점수가 더 나왔어요. 네, 와, 그래서 엄청난 경기력이었고요. 자, 이어서 열린 6Q 골든 킹스하고 타이베이 부폰 브레이브스가 83대 78로 양팀 다 되게 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접전 끝에 간신히 류큐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알다시피 그 골 득실차로 이제 둘 다 2승일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3차전 경기도 치러야 되지만 이번 대회는 2차전만 치르고요. 네. 이렇게 승리를 보는 게 승자승 득실차 이런 순서대로 보기 때문에 득실차에 의해서 안양 KGC가 1위, 2위가 류큐 골드킹스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그룹 B를 보면요. 먼저 여기 있는 우치노미야 팀이 일본 팀이고 여기 있는 팀이 필리핀 팀이에요. 스코어는 99대 66으로 우치노미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서울 SK 나이츠 대 베이 에이리어 드래곤즈 대만 팀이죠.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이거 대만 팀이 아니구나. 홍콩 팀이죠. 베이 에이리어 드래곤즈. 서울대 베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려우니까. 서울대 베이의 경기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 경기가 좀 되게 파란만장했던 게 역전했어요. 이 경기를 다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해냈습니다. 분명히 3쿼터까지 경기가 뒤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이 베이에 밀려서 좀 분석을 좀 자세히 해보면은 베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세워서 높이를 활용한 그런 농구를 했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높이보다는 팀플레이에 의한 그 속공, 스피드한 농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까지는 사실 농구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게 키가 커야 돼요. 일단 키가 크고 팔 길이가 길어야 돼요. 핀치라고 하죠. 그게 길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 선수들한테는 초반에 완전히 이렇게 리바운드도 놓치고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블락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고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 팀플레이가 살아나고 상대 높이의 대응 방안 그 대응 방안을 잘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결국 4쿼터에 역전을 만들어냈고 승리를 거두면서 92대 84로 네, 값진 승리입니다. 네, 이 승리 때문에 서울이 또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값진 승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열린 3월 3일 날 TNT랑 경기도 69대 80으로 네, 서울이 네, 한 번 더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치노미야 브렉스 대 베이 에이리어스 드래곤즈의 경기는 사실 우치노미야는 좀 급한 입장이었어요. 앞선 경기에서 서울이 2승을 거두었고 우치노미야가 그래도 첫 경기에 TNT한테 33점 차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 승점 차 입장에서 우치노미야가 좀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일을 상대로 계속 고전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막판에 역전을 당합니다. 예, 그러면서 90대 96으로 베이한테 승리를 내주고요. 이러면서 우치노미야는 3위로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위 서울 SK 나이츠랑 2위 베이 에이리어 드래곤즈 네, 이렇게 기록하게 됐고요. 자, 마지막 3, 4위전이랑 결승전. 자, 이 경기가 오늘 있었는데 3월 5일 4시 7시에 있었는데요. 자, 먼저 류큐 골드 킹스 베이 에어리어 드래곤즈 70대 90으로 네, 베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베이가 앞서 제가 좀 높이로만 활용하는 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났거든요. 이 높이가 농구에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베이 자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약볼 팀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가 2번 연속으로 네, 일본 팀을 이렇게 이기면서 70대 90으로 네, 3위를 차지하게 됐고 일본 팀은 홈 경기에서 치렀잖아요.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는데 네, 3위 안에 일본 팀이 단 한 팀도 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결승전이 끝났는데 안양 KGC 대 서울 SK 나이츠 경기 되게 경기 내용은 접전이었어요. 사실 제 생각은 안양 KGC가 좀 더 우위라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네, 라인업 자체가 안양 KGC가 서울보다 네, 조금 더 앞서 있었고 자, 물론 농구라는 게 뭐 모든 구기 종목이 공은 둥글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경기를 해보지 않고서야 모르는 일입니다. 뭐 4쿼터에 뭐 역전이 또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해봐야 되는 입장이었고 경기 내용은 상당히 접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안은 안양이 서울의 추격을 계속 따라잡히는 모습도 보여줬고 3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추가 실점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안양이 단 한 번도 서울한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90대 84로 사실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 내전이라고 얘기하겠죠. 내전이에요. 한국 팀들 간의 내전은 안양 KGC의 승리로 안양 KGC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도 제가 라이브로 다 보진 못했지만 조금 봤는데 확실히 결승전을 기대하고 볼만한 그런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안양 KGC의 앞서 얘기한 그 142점 이 점수는 진짜 두고두고 저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아 슈퍼리그 EASL 전부 살펴봤고요. 올해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게 일정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우승 상금도 지금보다는 3배 이상 커질 거예요. 지금도 물론 KBL 상금이랑 비교하면 엄청 큰 편이지만 더 많이 커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대목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물론 한국 팀이 전부 결승전에 올라왔고 결승전에서 또 안양 KGC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지만
사실 한국팀이랑 일본팀의 한일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다 좋았는데 한일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한일전을 통해서 꼭 일본을 제대로 한번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 시즌부터는 현재 계획이 잡힌 게 일단 중국 팀들도 내년에 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올해도 그렇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국 팀들이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어요. 이건 농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스포츠 구단들도 중국 스포츠 구단들이 참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올해까지는 참가하지 않은 걸로 결정이 났고 자, 최종적으로 안양 KGC가 우승, 준우승은 서울 SK 나이츠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팀들은 일단 되게 기쁘지만 일단 아직 리그가 전부 안 끝났습니다. 저도 조금씩 리그를 가끔씩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회복을 하고 다시 리그에 복귀해가지고 사실 이게 작년 우승팀이랑 준우승팀이 참가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KBL 순위인데요. 안양 KGC가 현재 1위고 2위가 서울 SK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즌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남은 경기까지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농구 소식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 찍게 된 이유가 제가 몇 주 전인가 제가 2월 중순쯤인가 한번 예고를 했어요. 이걸 꼭 찍겠다고 이번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꼭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꼭 찍게 됐고 한 가지 좀 죄송한 점? 제가 좀 농구 지식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선수들 이름도 많이 잘 못 외우고 있고 선수들 플레이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하지만 선수들 플레이를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식은 딸리지언정 최대한 제가 본 거, 느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스포츠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